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당 쇄신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까지 귀국하면서 민주당이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함께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했는데요.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 그리고 회기 중 체포 동의안 요구가 들어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혁신이 요구하는 미묘하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균택 변호사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뭔가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존중했다는 느낌은 듭니다. 다만 서약서 포기 문제라든가 당론 가결 문제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을 보면 뉘앙스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 이게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헌법 권리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포기하는 게 맞나? 하는 의견 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저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헌법이 어, 규정한 특별한 그 절차의 문제인데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그 수사가 많이 남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그 현재 그 시대 상황 여기에 맞지 않은 요구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혁신 요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할 때 비공개 투표가 보장이 되고 또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헌법적인 권리를 절대적으로 침해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어쨌든 뭐 또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뭐 불체포 특권 서명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 혁신위가 그걸 뒤따라가는 모습 같다라는 게 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 예. 싶어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여당의 그 압박에 같이 따라가는 그런 문제점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어떤 조금 그 좀 지나친 뭐 수용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또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음. 또 당을 위한 헌신 차원에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민주당 혁신위가 꾸려져 가지고 혁신안도 내놓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예. 박균택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굳이 그 이유를 그렇게 대라고 한다면은 그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상화폐 사건 같은 악재가 두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잘 싸우라는 국민의 요구를 민주당 의원님들이 잘 그렇게 수용을 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가 꼭 맞는 것인지 약간의 그 의문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 민주당이 계속 우위를 보여왔는데 가장 최근에 와서 특별한 그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론조사의 방법,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가령 여론조사를 할 때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여론조사 도중에 이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남아서 끝까지 그 어떤 조사에 응하게 되고 그때 뒤늦게 가서야 정당 지지도를 묻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문제점 등 뭔가 절차상의 하자나 부적절성이 조금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질문들을 배열하는 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유 듣기 싫은 소리 하네." 하고 끊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그런 예. 예. 질문 배열이었다 생각을 예.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정당 지지도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뭐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던 것이 나은 거 아닐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고 본인은 생각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것 이건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까요?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호감을 표시하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지지율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한다면 저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마도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당 지지도에 현재 영향을 안 미치고 있다는 징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론 조사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조금 뭔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박균택 변호사께서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하시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법률 특보도 맡고 계셔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황에 재판 진행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그 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위례지구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은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대장동 위례지구 사건은 아직 그 준비 절차도 다 끝나지 않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재판 속도에 비추어 보면은 아마 1 년, 2년 안에 이 재판이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는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음. 예.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다 치고 그러면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는데 우리 박근택 변호사께서는 검사장 출신이니까 이 검찰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백현동 사건 그리고 쌍방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증거 자체가 없는 사건이 아닐까. 이재명 대표의 관여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의 그 대금 송금 사건 이 부분도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송금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기 사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돕기 위해서 그 수십억의 돈을 송금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 그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였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쌍방울 관계자들을 식사 한번 대접을 안 하고 차 한 잔도 대접을 안 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술자석에서 누군가가 바꿔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 그게 의혹의 전부인데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증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민주당이 가결을 시켜준다고 할지라도 판사가 기각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 영장을 기각했었을 때 검찰이나 특히 윤석열 정부에게 이렇게 돌아올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영장을 청구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내가 가서 검찰 출두하겠다 해도 예. 검찰이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안 될 것 같고 음. 부른다고 해도 영장 청구를 하거나 기소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토요일이죠. 24일 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했습니다. 귀국 소회 밝히면서 했던 이야기가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뭐 생각이 뭐 각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쨌든 그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이 점을 좀 아쉬워하는 어떤 정치적, 추상적 책임의 어떤 뭐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근데 일부에서는 민주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인제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거라 예측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 저는 그 구심점이 되실지 안 되실지 그것을 판단할 그 정도의 감각과 경험은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님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그동안의 애정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은 당연히 민주당이 화합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이렇게 당을 승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뿐이지 뭘 그렇게 내부 분열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박현택 변호사님 고향이 이제 광산구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공공항, 광주 공공항 이전 관련해서 어제 광주시가 1조 원
공공항 유치 지역에 1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겠다 예. 했습니다. 이 부분 통큰 지원이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께서 그 과거에 5천억 지원을 그렇게 그 뭐 주장을 하다가 이제 1조 원까지 2배로 액수를 높였고, 그리고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인데 그 저 공무원 교육원까지 이렇게 이전을 해서 그 지역 발전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근데 이제 이걸 전남도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듯이 예. 1조 원 플러스 알파 이야기를 했던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광주시 입장에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도 좀 뭔가 마음을 열어 놓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특정 뭐 어떤 시나 군에서 그게 뭐 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지역을 또 한번 검토 대상으로 삼아서라도 아무튼 통과시켜야 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저희 인제 광산에 공공항 이전도 있지만 어등산 예. 개발 사업 이것도 정말 오래 거의 인제 18년? 예. 거의 20년 다 돼 가고 있는데 이제 남한 게 골프장 말고는 뭐 새롭게 들어선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 다음 달 예. 이렇게 새롭게 사업자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떤 준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환영, 또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제 한 가지 되짚어 볼 부분이 그 어등산 근처의 송정동 지역에는 오일 시장, 매일 시장 이런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상인들의 이익과 좀 충돌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상생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음. 하나는 어등산 그 관광단지 입구 쪽에 보면 무진대로가 아침에 그 출근길, 오후 퇴근길에 너무 막힙니다. 현재도 정체 상태인데 그게 그 단지가 들어섰을 때 그 교통 체증은 더 유발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공모 절차에 들어가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걸 요구하면 이게 또 뭔가 그 어떤 대책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 절차에 그 내용들, 상생 방안, 교통 그 체증 해소 방안 이것을 미리 포함을 시켜서 제출하게 만들고 뭔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뭐 지원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균택 변호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지디시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남아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는 생존권을 잃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피해 상인들을 외면하고 네. 신축 공사 중에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작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우리 조윤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붕괴된 지 1년 6개월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붕괴 사고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해 1월 11일이었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무려 16개 층에 걸친 건물 외벽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당시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 6명이 잔해에 깔리기도 했었는데요. 첫 실종자가 사고 나흘째에 처음 발견됐고, 마지막 실종자의 경우에는 이 사고 발생 29일이 지난 뒤에 겨우 수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90명 규모의 수사 본부를 꾸려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감리 등 모두 21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대형 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사고 원인이 부실 시공이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부실 시공된 거죠? 네, 당시 사고를 조사했던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두고 총체적 부실이 만든 인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 방식을 마음대로 바꿔버렸고 특히 사고가 시작된 39층의 경우에는 당초 설계보다 2배 이상 하중이 가해졌지만 제대로 된 지지대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구조 설계를 변경하는데도 감리는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공사에 사용된 콘크리트 역시 불량이었는데요. 무너졌던 층의 콘크리트 강도를 검사한 결과 대부분 기준이 강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의 말대로 총체적인 관리 부실인 셈이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 이 제재하고 행정 처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당시 이제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영업 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기도 했는데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을 실시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처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이 결과가 나오면 처분을 해달라는 이런 입장인데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화정동 붕괴 사고 6개월 전에 학동 참사도 있었잖아요. 이 학동 참사 행정 처분이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학동 참사의 경우 행정처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부실 시공 관련한 것이 영업정지 8개월 그리고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 영업정지 8개월이 또 내려졌습니다. 다만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 대상자가 원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징금 4억 원으로 최종 변경됐고요. 부실 시공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현산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법원이 받아들여지면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영업정지는 미뤄진 상황입니다. 음.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체 공사에 들어간다는데 거기가 지금 4개 동이죠. 4개 동을 다 해체하는 거죠. 총 8개 아, 동이고요. 8개. 두 단지 8개 동인데 다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체를 위해서 지금 광주 서구청 그리고 주변 상인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해 갖고 3자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했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갔어요,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얽혀있는 관계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2월에 광주 서구와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피해 상가 주민들이 참여한 협의체가 처음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제 현안들을 그때그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뭐 5월에 회의를 가졌다 이렇게 뭐 나오기도 했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한 달에 2번씩 매번 이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한 번은 현대산업개발하고 서구하고 같이 모이고요. 또 다른 한 번은 현산, 서구 그리고 피해 상인들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철거 공사 준비 작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요. 상인들이 아무래도 걱정하는 비산먼지 문제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가정한 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는 한동에서 났고 전체 8개 동인데 철거 작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제 아마 철거는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가 난 동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개동 201동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주로 지목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철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이제 거세게 일었고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전면 철거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이제 40층에 이제 육박하는 건물 자체를 동시에 철거하는 것은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건물 자체는 이제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4월부터 2달 정도 이제 건물 철거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철거 공사에 주로 필요한 타워 크레인이나 인부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제 호이스트카 이런 가시설물이나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고 이 준비 작업은 현재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 그러면 사전 작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한다. 이게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뭐 고층 빌딩을 철거한다는 게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40층 높이의 이제 건물 8개 동이기 때문에 유례 없는 해체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아무리 준비 작업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8개 동 가운데 인근 상가와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시민들의 통행량이 적은 이제 1단지 101동부터 철거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101동에 이제 2개 층 정도를 사전에 조금 철거를 해본 다음에 별 이상이 없으면 이제 다른 동으로 해체 공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고요. 철거는 위층에서 아래층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거 공법은 크게 이제 2가지가 혼용이 되는데 먼저 벽체와 바닥은 이 굴삭기로 잘게 부수는 이 압세 공법이 사용이 되고요. 건물 기둥이나 외벽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재질의 줄톱으로 잘게 잘라내는 DWS 즉 다이아몬드 와이어 소 공법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음. 그러면 그거를 40층 높이 위에서부터 조각조각해서 이렇게 한 층씩 예. 인제 올라가는 걸 반대로 하겠다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전 작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음. 그러면 이 철거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층 한 층씩 이제 철거를 하는데 한 층당 14일 정도,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인 철거는 2025년 상반기쯤 완료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태풍이나 폭설 등 이제 기상 상황이 워낙 변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철거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음. 한 개층 철거에 2주, 네, 최대 2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2주면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네요. 음, 근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감안해서 안전을 다 이제 조치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한다는 방침이라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2주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한 개층에 개층에 2주. 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건물이 8개 동이나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겠구나.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2025년 상반기 계속 더 늦어졌을 경우에 주변 상인들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 피해도 커질 텐데 그런 대안 좀 있을까요? 그런 대안은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 봤을 때도 이제 철거 공사 자체가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철거 첫 삽을 뜨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서 일단 그 부분은 뭐 크게 이제 다른 외부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철거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해체 기간도 길고 처음 해 보는 거다 보니 안전 대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롤 모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유례없는 공사 해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이나 서구청 역시 이를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RCS 이제 해체용 RCS라는 이거를 도입을 해서 201동, 사고가는 201동을 제외한 7개 동에는 이 해체용 RCS를 일단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RCS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건물 외벽에 레일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일을 설치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 층, 그리고 그 위층, 아래층 이렇게 3개의 층에 다 감싼 다음에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비산먼지나 낙하물들이 낙하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동, 사고가 났던 201동의 경우에는 외벽이 거의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라서 레일을 설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매직 판넬이라는 것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1층부터 39층, 이제 꼭대기층까지 매직 판넬을 쭉
세워서 건물을 감싼 다음에 해체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막는다는 예정입니다. 또 인근 상가와 도로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이나 안전 터널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 대책을 충분히 세웠더라도 계속 이제 문제는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솔직히 이제 주변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좋은 일도 아니고 2025년까지 해체 이후에 다시 또 거기다 지을 거 아니에요. 짓는 기간까지 생각해서 무슨 대책들을 주변 상인들한테 마련해 주는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상생협의체라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이빌 상가, 그러니까 주변 상가 번영의 이제 분들이 한 제가 듣기로는 거의 절반 이상, 이제 거의 60~70% 이상 이제 상인분들이 참여하시는 협의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협의체에서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상황을 공유하고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마 서로 이제 협의하에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 조윤정 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관계자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170석은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사저널 보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권 관계자들이 모인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를 170석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네.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다라고 네. 하는 전원 형태의 기사들이 간혹 나오긴 하는데 큰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이 또 왜곡되거나 틀어서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하고요. 말 그대로 사적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관련 언급을 하시긴 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같이 만났을 때는 특별하게 네. 총선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네. 현재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힘있게 나가는데 이 국회 한계에 부딪히는 건 사실이겠죠. 때로서 국회에서 네. 특히나 소수 여당과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하게 됐을 경우 또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런 일들에 대한 고민들은 늘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여소야대여서 조금 일을 하기가 좀 난감하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 건가요? 조금이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일하기에 매우 난관에 부딪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그 특별하게 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워딩들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항상 그런 의제들이 주요 쟁점에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게 검사 대거 공천설 김기현 대표가 이거는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뜻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런 말들이 왜 계속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하고 났을 때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서 네. 정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폄훼하거나 아니면 이른바 용산에서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온갖 음해성 성격의 발언들이 나온 게 꽤 오래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이제 용산 공천, 뭐 검사 공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괴담성 성격의 발언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안심시키는 발언들을 이미 여러 차례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음해 괴담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당 밖에서 뭐 가령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 안에서 국민의힘 당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럼 누가 그런 괴담을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네. 여당이고 야당이고 본인의 이제 유리한 위치, 또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적 위치를 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늘 흘러나오기 마련이죠. 또 현 지도부를 통해서 네.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어렵다 싶으면 그 지도부를 흔드는 예들도 과거부터 늘 있어왔던 일들이고요. 특히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비판을 이른바 야당 중심으로 늘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총선까지 엮어 들어가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령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대통령실의 뭐 주진우, 이시원, 이현모 비서관 등 이런 분들은 뭐 차출설, 출마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는 네. 검사 출신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공직에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념이? 지난번 있었던 전당대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도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 한 장관이 전대를 나와서 한번 뒤흔드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 장관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다 언론이 만들어낸 이 추측성 성격의 보도였고 이제 검사 출신 사람들이 대거 내년 총선에 나타나서 이른바 당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밀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음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리하면은 검사 공천, 용산 공천은 실체가 없는 얘기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170석 뭐 이런 얘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당과 정부에 별로 도움이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총선이 아직도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뭐 의석수를 높게 정해서 얘기하면 하는 대로 또 거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따를 것이고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치의 시간, 내년 총선의 시간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대통령님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선 당연히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면 좋을 텐데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전략적으로 이 일을 끌고 가게 될지는 결국 내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박 왕이라고 불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왔기에 민주당의 내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 말씀인 건가요? 돌이켜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얼마 전까지 네. 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수만 명이 막 수만 명이 찬성했던 네. 모습들이 민주당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제가 이제 수박왕이라고 지칭했기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수박왕 등에 대한 표현들이 이곳저곳에 쓰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등이 큰 상황에서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이른바 대장동 의혹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발단을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사법 리스크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낙연, 이재명, 전현 대표 친명 비명이 싸우면은 내년 총선은 필패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갈등이 계속 될 거다. 이른바 화학적 결합은 죽어도 안 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상대 정당의 잘못된 일에 반사 이익만에 기대면서 국민의힘이 총선 준비를 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좀 먼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민주당이 지금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는 고민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켜보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제1야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한 방향들을 자꾸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같은 경우, 네. 또 이 녹취록이 다 드러내는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네.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 사실로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강성 지지층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한 민주당 청년 정치들을 공격합니다. 지금 켜켜이 쌓여져 있는 민주당의 내적 갈등들이 그런 방식으로 폭발되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우기 어렵고요. 이 모든 애들의 핵심은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제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거 이제 지키려고 하는 측면 속에서 파생됐던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낙연 전 대표 말을 좀 반출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경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인 거는 같은데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결국 대선에서 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고 그 앞단으로 가면은 본인이 경선에서 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럼 이거 상당히 좀 워딩이 센 것 같은데 그 말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해석의 여지가 남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이지경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 또 제1야당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제1야당이 이지경이 됐다라고도
익힐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정부와 집권 당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제1야당의 역할인데 제1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건 기본값이고 그다음 더 나가서 이를 견제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 현 민주당까지도 함께 모두 까기로 비판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타겟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모습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솔직한 속내들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깍이라는 말이 상당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서 뭐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민주당의 상황은 네. 한치 앞을 알기가 어렵고 한치 또 앞을 볼 수가 상대 없다. 정당이 제가 언급하는 네.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은경 혁신위도 사실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거거든요. 혁신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당내 인사의 발언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 지지율이나 폭넓게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된다면 이대로 총선 치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근데 그 반사 이익을 이낙연 전 대표가 가져가겠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또 민주진영 내에서 다 동의하지는 않는 모습이더라고요. 과연 이러한 위기를 이재명 현 대표가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어제 킬러 문항 수능 출제 배제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사교육 문제 해소해야 된다는 명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수능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을 좀 수험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안 마케팅에 편승하듯이 사교육업계가 벌써부터 나서서 우리한테 오면 이런 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고요. 가짜 뉴스가 많이 껴 있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라니까 수능 방향이 막 바뀌어버리더라.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킬러 문항이 빠지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이 숱하게 그런 주장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건가요? 2024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에 대해서 3월 28일에 그 당시 발표됐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3월 달에 수능 출제 방향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초고난이도 문항, 킬러 문항은 이번 수능에 출제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발표를 했고 그 내용들이 다 기사 제목으로 뽑혀서 나가고 보도됐던 일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나갔던 출제 방향에 대해서 고지가 됐던 상황들인데 3월 달에 고지가 됐는데 그럼 새삼 지금 와서 왜 킬러 문항이 논란이 되는 건가요? 6월 모의평가를 거치고 났더니 이렇게 출제 방향들을 다 언급하고 나서도 6월 모평에서 새롭게 변화된 방향들이 읽히지 않더라. 과연 교육부와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이 이러한 킬러 문항을 배제시키면서 사교육과의 유착관계를 의심받게 되는 현재 상황들을 덜어내고 사교육비로부터 이 학부모들을 조금 안심시키고 경감시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강력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상황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냈다면 수능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깊게 들어오는 것 아니야?라고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미 교육부와 교과평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 고지가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면 그걸 질타하면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대통령과 정부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전혀 아니고요. 진짜 기사를 검색해보면 3월 28일에 그대로 쭉 나왔던 제목마저도 킬러 문항 내지 않는다. 초고난이도 문항 이번 2024년도 수능에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들이 버젓이 다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근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의가 뭐냐 약간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고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거 지난 3년 수능치에서 22개를 뽑아왔던데 수학 정답률이 2.9에서 13%, 국어가 14.6에서 36.8, 영어가 16.6에서 29%. 이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수학도 어쨌든 열에 한 명은 맞히고 국어, 영어는 열에 두세 명은 맞추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킬러 문항, 뭐 초고난도 이렇게 해서 빼버린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이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응답률 기점으로 가장 적은, 그러니까 오답률이 가장 많은 문제를 쭉
뽑아오면 제일 쉽겠죠. 네. 근데 원칙은 수능의 난이도 문제를 갖고 지금 논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순간부터 교과 과정 내에 들어가 있지 않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수학 능력 시험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그 내용을 배울 수가 없는데 네. 이 문제를 몇 문제 맞히냐 틀리냐에 따라서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변별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풀어주게 되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이 가장 잘못돼 있다.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킬러 문항들이 도입되기 시작됐는데 그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인식, 이 부분을 좀 확고하게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하면은 뭐 대치동에서는 벌써 준 킬러 문항 뭐 대비법 이런 강의가 열려서 뭐 수험생 학부모들이 뭐 구름처럼 몰렸다 그러고 이 근본적으로 어쨌든 변별은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 당국이 학원을 이길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감 같은 것도 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교육 시장 전체랑 전쟁을 펼치거나 네. 싸우면서까지 이 문제를 풀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하지만 사교육비 전체에 대한 총액이 한 26조.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가 조금씩 올라가더니 올라갔던 그 전체적인 금액이 사실 부모들의 감당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너무 과도할 정도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지난 5년 동안 지난 정부에서 이런 사교육비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혹시 이런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네. 공교육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코로나 3년 동안 공교육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니까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에 얼만큼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했는지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편차가 훨씬 더 심해지게 되죠. 그럼 이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메시지를 전달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학원들도 최소한 눈치를 보겠죠. 이런 일들을 얘기하지 않게 되면 우리만 믿고 따라오시면요. 초고난이도 문항이든 저거 없어지게 되면 나머지 이 중고난이도 문항들, 준킬러 문항 우리가 다 봐드립니다. 이렇게 허위 광고, 과장 광고하고 하는 문제들 단속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대로 쭉 따라가는 문화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집, 저 집 아이들이 다 같이 가게 되니까 우리 집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놓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이 셋을 키우고 있으면서 아직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벌써부터 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네. 사교육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누군가가 끊어주지 않게 되면 이 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입시를 주도하는 그런 네.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 그런 말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첫 번째고 이거로 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사회 전반적인 문화 그리고 이른바 줄 세우기 속에서의 이 대학 서열화에 관한 문제부터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의 문제 때문에 이거 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동의한다면 그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네. 위한 세부적인 접근에 같이 힘을 모으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미국 대학 입시 보면은 HYPS라고 하는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여기가 이제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인데 거기가 합격률이 한 5% 정도 되고 이제 다른 나머지 아이비리그나 아이비리그급 대학들이 한 10% 정도 되고 플래그십 주립대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주를 대표하는 뭐 가령 뭐 UC 버클리나 LA 그리고 오바마 딸이 간 뭐 미시간 앤아버 이런 데는 한 15%에서 20% 정도 합격률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는 킬러 문항 정답률이랑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어쨌든 얘들은 SAT를 자격 시험으로 하고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보니까는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오직 거의 시험으로만 보잖아요. 그럼 뭔가 변별해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수능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입 문제랑 입시 제도랑 같이 좀 구조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참 난망한 얘기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변별력을 주기 네. 위한 문항들이 필요하다면 이 킬러 문항이 배제되더라도 이 공교육의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는 난이도 조절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가장 쉬운 게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딱 걸러내기 위해서 가장 어렵고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공교육 교과과정 밖에 대학 교육이나 네. 뭔가의 추가적인 교육을 받도록 만들게 된다면 이건 이제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덜어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구조적인 문제에서 한 가지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아마 우리 앵커님이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른바 스카이 대학을 네. 가야 된다 해서 스카이 반 이런 게 입시학원에 쭉 깔려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사라졌어요. 지금은 오직 의대반. 아, 그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생 의대반이 따로 설정이 돼 있을 정도로 이런 일들을 구조적으로 좀 끌어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꽤 오랜 기간 한 7년 넘게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네. 대학이 과거의 대학으로서 고등교육기관으로 가졌던 기본적인 취지가 퇴색된 지는 너무 오래됐다는 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도 모두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다음 대학 교육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이야기만 하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힘줘서 이야기한 경우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노동개혁, 연금개혁 다음 교육개혁을 3대 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얘기하고 있는 만큼 그중에 사교육비 문제에서 해방하기 위한 일들의 작은 아젠다를 던졌을 뿐이다. 그다음 이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머리를 좀 맞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